해법을 찾는 토론 이슈엔 직설 시작합니다. 전국 아파트값이 또 하락했습니다. 나홀로 버티던 서울 서초구마저 보합으로 돌아섰는데요. 그런가 하면 그동안 분양만 했다 하면 완판됐던 수도권 청약시장에서 이제는 미분양이 나오고 있습니다. 집값 고점 인식 속에서 금리마저 오르면서 갈수록 집을 사겠다는 사람은 찾아보기 쉽지 않은데요. 본격적인 침체기로 접어든 건 아닌지 부동산 시장 오늘 이 시간 자세히 들여보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 이현철 소장, 김민만 부동산 연구소 김민만 소장,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 김규정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서울 아파트값 10주 연속 하락세입니다. 그동안 사실 서울 아파트값이 계속해서 떨어져 왔지만 이게 하락하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에서 많이 말씀하셨던 곳이 서초구인데 이제 서초구마저 상승세를 멈췄더라고요. 네. 그러면 이제 이거를 좀 대세 하락의 어떤 신호탄으로 봐야 될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제가 옛날에도 이제 미리 얘기를 했었던 게 똘똘한 한 채나 아니면 강남구가 버티는 거는 없다. 없다. 네. 그럴 수는 없다. 그렇죠. 대세 하락장이 되면 네. 뭐 예외적인 게 없다. 강남이고 서초고 그렇죠. 똘똘한 한 채가 없다. 네네. 약간의 이제 시간차만 존재할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제 거의 그 마지막 보루 서초구마저 이제 하락하는 모습이 보여진다면 상승을 멈췄죠. 이제. 그렇죠. 이게 이제 하락으로 간다는 말씀이시겠네요. 그렇죠. 이제 하락으로 지금 전체적으로 시장이 하락으로 가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장님 계속 아까 말씀 주셨던 게 똘똘한 한 채 없다. 네. 서초구고 뭐고 다 없다. 네네. 결과적으로는 시차만 있을 뿐 낮아질 것이다라는 근거를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저는 좀 약간 용어가 와전됐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냐면 이게 상승장에서는 네네. 누구나 인기 있는 지역이나 인기 있는 똘똘한 한 채나 이게 많이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똘똘한 한 채 이런 얘기가 이제 굉장히 많이 이제 통용이 됐던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똘똘한 한 채가 좀 어떻게 보면 대세가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똘똘한 한 채는 하락도 막지 않을까? 이제 이런 걸로 사람들이 이제 오해를 한다. 이제 그게 된 거죠. 예를 들면 주식시장에서 똘똘한 한 채라면 뭐 삼성전자나 뭐 이런 걸로 비유할 수가 있겠는데 주식시장에서도 이런 똘똘한 주식들도 다 떨어지잖아요.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매수자들이 안 산다는 거예요. 심리가 아예 안 산다는 거죠. 안 사니까 이제 결국에는 그 물건들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마저도 누군가는 꼭 팔아야 될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이제 하나씩 금매를 던져야 되는 상황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금매를 던질 때는 가격을 일부 낮춰서 또 던지게 되는 거겠죠. 안 사니까요. 그러니까요. 이 가격으로는 안 되니까. 호가에 내놓으면은 아무도 안 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금매로 나와야 사람들이 그나마 좀 싸구나 이렇게 해서 이제 매수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하락 거래가 이제 일어난다는 거죠. 김민만 소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 시장 하락세로 간 겁니까 이제? 뭐 거의 진입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고요. 그래요? 이현철 소장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는 게 사실 과거 사례를 보더라도 뭐 강남이 안 떨어진 적은 없었거든요. 떨어질 때는 떨어지는데 상대적으로 이제 기대 심리가 있으니까 좀 늦게 그렇죠. 떨어지겠죠. 네네. 늦게 떨어지고 우리가 저수지 이론이라고 있거든요. 저수지 중간에 물이 가물어도 마지막까지 이제 물이 있다가 계속 가뭄이 지속이 되면 물이 마르지. 중간에 뭐 샘이 있어서 막 솟아나는 건 아니잖아요. 서초구가 이제 중심지 마지막까지는 물이었는데 이제 상승이 멈췄다는 얘기는 제가 볼 때는 이제 물이 마를 가능성이 높고요. 이게 달라지려면 뭔가 분위기를 반전시킬 만한 모멘텀이 있어야겠죠. 근데 지금 분위기가 금리 불확실성 언제까지 올라갈지도 모르겠고 지금 미국 얘기 들어보면 더 올라갈 것 같아 예상보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한 7년, 8년 과도한 상승에 대한 피로감까지 맞물려서 야, 이거 진짜 힘들겠는데? 라는 심리가 굉장히 팽배해 있는데 이거를 바꿀 만한 모멘텀, 과연 뭐가 나오면 지금 오를 것 같아? 사도 될까? 라는 생각이 들까? 저는 당분간은 없으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규제가 다 풀리고 다시 제로금리 가지 않는 이상 힘들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는 지속이 되고요. 서초구도 저는 결국에는 뾰족한 수는 없다. 그냥 가는 과정이다. 물론 마지막까지 버티다가 반등에 뭐 모멘텀이 있으면 살아나겠지만 지금 분위기를 보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반등의 모멘텀이 딱히 보이지 않는다. 네네. 김규현 소장님도 같은 시장 판단을 갖고 계세요? 일단 지난해 4분기부터 일단 상승세 둔화돼서 조정은 좀 시작이 된 상황이었고 저희가 이제 1분기에는 대선이라던가 그리고 아직은 금리가 우리의 예상대로 움직일 것이다라는 이제 변수 분석에 맞아요. 따라서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마감이 될 거다라고 전망이 계속 또 나왔었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없었어요. 네, 그 맞아요. 당시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네, 터지면서 인플레랑 금리 변동성이 저희가 예측하지 못한 수준까지 지금 치솟다 보니까 사실상 급격한 조정이 2분기부터는 좀 피할 수 없게 시작이 됐다라고 보여지고요.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서울의 고가 아파트라고 해도 전반적으로 심리가 냉각되고 이렇게 이제 하락 전망이 군중 심리로 이제 형성이 되는 단계로 돌입하면 조정이 좀 불가피한 거는 사실이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일단 저는 조금 다르게 그래도 네. 여전히 이제 뭐 똘똘한 한 채라던가 상급지의 이제 조정의 차이라던가 아니면 회복력의 차이 같은 것들은 여전히 존재한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현장에서 급매물 위주로만 거래가 되기 때문에 지금 이번 주 한국부동산원 서울 이제 구별 변동률에서 하락한 지역 하나 없이 서초구도 보합으로 돌아서긴 했지만 네네. 전반적으로 가격 조정 폭은 지역에 따라서 지역의 수급이라던가 상품성에 따라서 여전히 차이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부 이제 급하게 처분하셔야 되는 분들이 싸게 내놓으시면서 이제 조정이 전반적으로 확산되는 건 피할 수는 없지만 여전히 좀 상품성에 따른 차이는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네네. 일단 이 대세 하락이냐라고 물어보실 때 궁금해하신 게 예. 이제 이게 추세적으로 계속 장기 하락으로 들어가는 거냐, 혹은 맞습니다. 급격한 하락 경착륙을 말하는 거냐 뭐 이런 네. 궁금증을 갖고 계신데 사실 그 판단은 내년까지 좀 보시면서 하셔야 되지 않나 싶어요. 아직은 이제 아까 김만 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금리에 대해서 아직은 좀 불확실한 전망들이 있으니까 그렇죠. 뭐 서두르실 필요는 없지만 뭐 무조건 이게 경착륙으로 가는 신호다라고 해서 판단을 내리시기보다는 네네. 내년 정도까지의 시장 전반적인 변수나 상황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다. 근데 일단 제가 보기에도 일단 조정으로 진입을 해서 지역에 따라서 편차는 있겠지만 내년 정도까지 약세장을 피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지금 말씀을 주신 게 어쨌든 뭐 금리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불확실성이 좀 많기 때문에 연말이나 혹은 내년까지도 좀 지켜봐야 된다 말씀을 주신다면 집을 찾는, 집을 구매하려는 입장에서는 시장을 잘 모르겠어. 기다려봐야 될 것 같아. 그러면 매물이 나도 선뜻 손이 안 갈 것 같거든요. 그럼 결국은 거래 절벽 상황이 나타나면서 이게 또 집값 하락으로 또 이어지는 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맞습니다. 말씀하신 그런 추가 하락에 대한 우려나 기대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거래 절벽이 이어지게 되면 지금 사실 거래 절벽이 급격한 경착륙을 막아주기도 하지만 계속될 경우에 이제 하락으로 진입될 수밖에 그렇죠. 없는 상황인데 어쨌든 금리 상황이나 경기 상황이 내년에 어떻게 되는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보여지고요. 내부적으로는 지금 다음 주 9일로 예고돼 있는 공급 계획이 있으니까 사실 무주택자 입장이라면 공급 계획에서 나오는 청약 대상 이런 것들이 경기 중단기적으로는 좀 서두를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이 되지만 이제 짓는데 시간이 걸리고 이후에 실거주할 주택으로 공급되는 이제 새 아파트 신규 분양 공급 계획에 대해서는 여전히 관심들이 있으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적정한 조정을 어느 정도 선으로 잡아놓고 기다릴 것이냐, 어느 정도가 적정한 급매물 취득선이냐에 대한 이제 판단들은 좀 해보셔야 될 시기이고 네네. 대신 청약 계획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는 이후로 이제 거주하면서 유망하게 보유할 수 있는 공급 계획까지 이렇게 밀어두실 필요는 없다라는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는 판단입니다. 없다. 사실 뭐 지역별로 좀 이런 가격 변동의 차이가 좀 많이 나는데 세종시 같은 경우는 그동안 천정부지로 치솟다가 지난해 한 7월 말 8월 정도부터는 한 주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
규제 지역으로는 또 묶여 있거든요. 지난달에 이제 정부가 규제 지역 한 17개 지역 규제 해제할 때도 세종시가 포함되지 않아서 네. 세종시는 왜 빠졌지? 집값이 이렇게 빠지는데? 라고 해서 의문을 가졌던 지역인데 이 정도 하락세면은 규제 지역에서 좀 빠질까요? 일반 분들은 이제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예. 근데 차이가 좀 있는 게 네. 그러니까 왜 빠졌는지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 집값이 왜 하락했는지. 아니요. 이 아, 규제 규제 지역에서 예, 왜 제외되는지. 첫 번째 규제 지역을 해제하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지금 우리나라 전체에서 가장 많이 하락한 도시를 꼽으라면 거의 대구하고 세종이거든요. 네네네. 대구는 들어갔죠. 예. 근데 대구는 들어가고 네. 세종은 빠졌어요. 그러니까요. 대구도 빠졌을- 수성구는 일부 남았죠. 지역만 네. 들어갔죠. 네. 근데 이걸 차이를 보면 뭐가 있냐면 바로 미분양의 차이가 있어요. 아, 청약시장. 예. 그러니까 대구는 지금 미분양이 쌓이고 있습니다. 대구는. 그래서 미분양이 쌓여서 실제로 규제 지역을 풀어줬는데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면 예. 규제 지역을 풀어주자마자 대구에 집을 내놨던 사람들이 다 이제 매물을 걷어들이고 아, 걷어갔어요? 규제를 해제하니까 걷어들이고 이제 호가도 좀 올렸어요. 그리고 투자자들이 많이 내려갔습니다. 실제로. 네. 투자자들이 그만큼 지금 우리나라의 어떤 지금 이 투자 열풍은 아직 살아 있어요. 아, 살아 있습니다.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투자의 열기는 살아 있어요. 그런데 이걸 막아주는 역할이 바로 미분양이에요. 근데 미분양이 지금 많이 해소가 안 되고 있어요. 실제로 투자자들이 갔는데 네. 안 샀어요. 왜냐하면 미분양이 많기 때문에 네네. 예, 이걸 사봤자 한꺼번에 해소되지 않으면 이게 계속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하락 분위기가 지속될 수가 있는데 세종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지금 세종을 빼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 세종은 지금 청약 경쟁률의 열기가 굉장히 크다 아직도. 아, 그래서 지금 세종을 규제 지역에서 해제하면 상승으로 갈 가능성도 있다라고 판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세종은 미분양이 거의 제로입니다. 그리고 그래요? 분양도 거의 없어요, 지금. 입주 물량도 별로 없고. 그렇기 때문에 하락은 하고 있지만 네네. 상승에 강한 모멘텀이 생겼을 경우에 바로 상승 반전할 수 있는 도시가 바로 세종이라는 거예요. 아,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아마 정부에서는 세종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바라보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2차 규제 지역 해제를 할 때 이제 네네. 대상에 포함되느냐 여부는 그렇죠. 사실은 판단하기가 참 굉장히 어렵습니다. 청약 경쟁률이 급격하게 낮아져야 뭔가를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그렇죠. 근데 이 분양이 이제 많지 않고 그러니까요. 사실 세종 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하고 특이하게 그 청약 대상자들이 전국으로 퍼져 있죠. 퍼져 있거든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네. 경쟁률이 훨씬 심한 거예요. 아,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이거를 다시 그 청약 제도를 바꾸기도 애매하고, 예, 그러니까 아마 조금 더 아마 신중하게. 한 번 더 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 상황입니다. 김인만 소장님, 예. 소장님도 어떠세요? 세종 안 빠질까요? 가격이? 규제 지역에서? 아니요, 규제 지역에서. 규제 지역에서요? 네네네. 규제 지역에서 당분간 지켜보겠죠. 정부가 지켜보겠다고 그래요? 했으니까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못 믿는 거죠. 풀어주면 또 이게 불이 또 투자 붙을 수요가 수 있다. 들어와서 또 오르면 또 다시 묶어야 되고 뭐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를 지울 수가 없고요.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인데 가격만 보면 많이 빠졌죠. 한 11억 하던 아파트가 한 7억까지 빠졌는데 이게 세종은 좀 달라요. 다른 지역하고 이제 상승 패턴이 다른 게 세종은 2020년에 많이 올랐거든요. 그때가 뭐가 있었냐면 국회 이전. 맞아요. 국회의사당 세종 그 당시 이제 세종 여당 의사당으로. 원내대표가 한마디 툭 던지면서 이제 굉장히 폭등을 했는데 그게 일반적인 상승의 메커니즘.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국회 이전이라는 호재를 정치권에서 던져주게 되면서 좀 과도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조정이 되는 거는 저는 정상적인 패턴이라고 보여지고요. 한 5억에서 11억까지 갔거든요. 거의 한 1년 만에. 그래서 지금 7억까지 갔기 때문에 하락폭을 본다면 이제 거의 저는 거의 뭐라 그럴까요? 거의 저점 정도? 바닥이 왔다. 한 30% 정도 떨어졌기 때문에 이 정도 떨어지면 됐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규제가 안 풀리면 사실 조금 더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40%까지 한 6억까지는 떨어질 것 같은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정부는 여전히
쉽게는 못 안 풀어줄 풀어줄 것 같습니다. 같은. 네네. 결국은 세종에서의 어떤 청약 경쟁률이 관건이 될 것 같은데 최근 물량이 별로 없으니까요. 그렇죠. 분양 물건이 별로 새 없으니까. 아파트 물량이 안 나오기 맞습니다. 때문에 이게 사실 세종은 좀 정부 입장에서도 풀어주기가 좀 굉장히 좀 애매하고요. 여전히 인기가 높아요. 대전권이나 세종권에서는 세종시에 입성하려는 네네. 분들이 여전히 두텁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풀어주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것이다. 사실 근데 청약 시장이 과거 우리가 집값이 막 빠르게 오를 때 시장과는 조금 결이 좀 다르게 느껴지는 것들이 뭐 하남의 그 위례포레자인가요? 거기서도 무순위 청약 한 가구 모집하는데 4,000명 정도가 몰렸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어마어마하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사실 시간을 조금만 한 1년 정도 전으로만 돌려봤을 때 경쟁률과 비교해 보면 또 이거는 조금 열기가 식은 것인가에 대한 의문도 좀 생기는데 이거 어떻게 보세요? 청약 시장에서도 이제 어느 정도 옥석 가리기라든지 아니면 이제 여기서도 또 양극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 말씀하신 대로 청약 시장에서 사실 예비 청약자분들이 대상 고르실 때 네네. 이게 진짜 뭐 적정한 가격에 상품성이 있는 신규 분양인지를 엄청 이제 세밀하게 재보시고 하는 판단하시고 거군요. 결정을 하시니까 이 상품들 사업 단지에 따라서 경쟁률이나 이런 거는 원래도 옥석가리기가 있었고 경쟁 차이도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뭐 평균 경쟁률이 낮아지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것만으로 너무 이제 시장의 침체나 냉각이다라고 판단하기는 여전히 좀 어려운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소장님 잠깐 말씀하셨지만 전반적으로 지금 올해 상반기나 7월에 뭐 평균 경쟁률이 전동기 대비해서 한 30% 수준, 3분의 1 수준으로 계속 떨어진 건 사실인데 아까 그 위례 포레자이에서도 보신 그 비교 사례가 사실은 이전에 좀 더 경쟁이 셌었던 거는 전용 면적이 좀 더 작아요. 그래서 좀 더 이제 수요자분들이 물건 자체가 좀 많이 다르죠. 이제 집중하시게 되는 전용 면적의 것이었고 요즘 지금은 인기가 그거보다 많은 좀 더 편이죠. 큰 상품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것들도 영향을 미쳤을 거고 경쟁률이 평균적으로 낮아지는 와중에서도 7월에 또 뭐 부산 강서 쪽이라던가 이렇게 또 몇몇 곳들은 경쟁률이 두 자릿수 이상 나오는 곳들이 여전히 그래요? 있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집을 필요로 하는 분들의 이제 청약 전략이나 이런 것들은 유지가 되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전반적인 경기를 무시할 수는 없고 금리라던가 이런 시장의 냉각 상황을 다들 주시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묻지마 청약이라던가 네네. 뭐 이런 것들은 조금 사라지는 상황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이런 것을 보면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규제 지역 해제 같은 것들은 사실은 정부가 이 직전에 1차 해제 때 행보를 보면 굉장히 조심스러운 모습인데 현장에 가보면 또 예. 사실 현장에 체감되는 이제 건설 경기 상황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조금 더 냉각돼 있는 차갑죠. 상황이라서 예. 특히 이제 뭐 대구라던가 이런 데들 벌써 이제 할인 분양이라던가 사업 중단 사업장 나오고 미분양 쌓이고 있는 이런 곳들은 정부가 굉장히 좀 경계적으로 규제 지역 푸는 것들을 좀 중단기적인 변동성 관리라는 측면에서는 빨리 규제 완화라던가 이런 것들을 해줘야 된다는 목소리가 많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이것을 지속적인 가격 안정 쪽에 초점을 네. 맞춰서 이런 정책을 펼칠 것이냐 아니면 전체적으로 연착륙하고 변동성이 없이 관리하는 쪽에 맞출 것이냐에 따라서 어떤 행보가 나올지가 좀 엇갈릴 것 같은데 아직은 그 부분이 조금 불명확해 그렇네요. 보이기는 의문이 좀 합니다. 드네요. 예. 이현철 소장님은 어떠세요? 청약 사실 말씀 주신 것처럼 일부 지역에서 뭐 두 자릿수 경쟁률도 나오는데 아까 뭐 대구 얘기하실 때는 또 미분양 나고 뭐 이런 상황이니까 네네. 시장을 좀 지금은 예전처럼 무조건 도전해서 그냥 되는 로또는 아니라라는 네네.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 지금 현장 같은 경우는 분양가가 이제 9억대 초반이거든요. 그리고 주변 시세가 이제 한 20억 정도 돼요. 그러니까 시세 차익이 10억이 나는 이제 이건 도전할 만한데요. 로또 분양에. 그래서 이제 경쟁률이 높은 편이고, 근데 그마저도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작년이나 재작년에 이런 상황이면 뭐 수만 대 일 뭐 이런 상황이 어떻게든 될 해서, 거예요. 네. 예, 근데 그만큼 이제 지금 전체적인 분위기가 다운되어 가고 있다. 이런 이제 어떤 분위기를 좀 어느 정도 읽을 수 있는 네. 나타내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실 지방 뭐 미분양 나오고 그다음에 청약 당첨되신 분들도 계약 포기하고 뭐 이런 상황들이 나오는데 지금 정부가 250만 원 공급 계획을 내놓는다고 하잖아요. 네네. 그럼 청약 시장 입장에서는 좀
더 식어버리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는 건 아닌지에 대한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아무래도 영향을 주겠죠. 지금도 분위기 굉장히 식었죠. 네네. 이게 경쟁률이 한 10억 정도 시세 차익이 보장이 되니까 한 4천 명 정도 몰렸지. 그렇네요. 그 정도 아니면 한 1억 정도면 아마 이렇게 몰리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거주 요건도 들어가고요. 전매 제한도 들어가고요. 여러 가지 규제들이 까다로우니까. 들어가기 때문에 또 대출 이자가 올라가다 너무 보니까 높죠. 부담스럽죠. 그래서 분위기 자체를 보면 요즘 관심이 별로 없어요. 뭐 유튜브 조회수 이런 거 보더라도 굉장히 한 몇 달 전보다도 계속 떨어지는 청약 컨텐츠 뭐 그렇죠. 이런 것들이요. 그래서 그게 관심을 말하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좀 식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청약 시장도 관심이 없다 보니까 이런 게 나오는지도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옆에서 너도 나도 막 이야기를 하니까 얘기해주고, 나도 찾아보고. 넣어봐야겠다. 그렇죠. 찾아보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분위기는 당분간 더 뭐 지속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투자 심리가 완전히 죽지는 않았는데 불확실성이 제거가 안 됐기 때문에 지켜보는데 정부가 여기에 공급 계획을 발표하겠다. 그러면 수요자 입장에서는 선택의 폭이 넓어지죠. 그렇죠. 굳이 지금 뭐 10억 정도 시세 차익이 나면야 뭐 모르겠는데. 당연히 해보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기다리면 더 좋은 게 많이 나오겠는데 더 기다리면 또 3기 신도시도 나오잖아 라는 심리 때문에 앞으로 공급 물량이 많이 나올수록 투자 수요는 저는 더 줄어들면서 청약 시장은 더 어려워질 것 같아요. 건설 회사들은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 미분양이 쌓이는 지역들은 선제적으로 규제를 좀 풀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수도권 여쭤보고 싶거든요. 김기정 소장님 어떠세요? 수도권도 이런 어떤 좀 차갑게 식는 느낌들이 연출이 좀 될까요? 네, 일단 뭐 기존 주택 가격 지수로도 그렇고 청약 경쟁률로도 그렇고 서울이라고 뭐 별 수 있나? 예, 나홀로 이런 이제 전반적인 하락 심리나 우려를 피해갈 수 있는 건 아니기 네네. 때문에 영향은 있는데 어쨌든 9일날 나오는 공급 계획을 통해서 중장기 공급 계획을 공유하고 계획을 세우는 거는 반드시 좀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이제 물어보신 서울 같은 경우는 다른 도시에 비해서는 대기 수요에 비해서는 새 아파트 중심의 공급이 계속 좀 부진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5년간의 부지 확보나 장기간 250만 원을 짓는 로드맵이 나온다고 해서 이게 뚝딱 시장에 건설이 되는 게 아니기 그렇죠. 때문에 시간이 필요하죠. 장기 계획은 뭐 시장 상황을 조금 지켜보면서 면밀하게 조정을 하겠다라는 국토교통부 장관 발언이 있긴 했습니다만 이제 나와야 되는 것이고 사실 이 공급 계획이 발표된다라고 해도 이게 어느 정도 당장 추진력을 가질지는 지금 다들 좀 의문이 되고, 의문을 가지실 거예요.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네, 계시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공급 계획량 이제 유형이 재건축을 포함해서 이제 정비 사업 쪽이 한 약 50만 호 정도, 그리고 구도심 이제 개발 쪽 역세권 이런 것들 포함해서 한 50만 호 정도, 그리고 신규 이제 택지 조달 방식이 한 140만 호 정도 이렇게 유형이 처음에 나눠져 있었는데 이게 뭐 9일 발표에서는 어떻게 재분배될지 좀 봐야겠지만 결국엔 이 민간 중심으로 거의 200만 호 정도를 짓겠다고 하는 재건축이나 혹은 일기 신도시 정비 사업 이런 것들이 지금처럼 이미 경기가 냉각되고 금리 문제 때문에 금융 조달도 어렵고 건설사들도 발을 빼는 상황에서 그러니까요. 바로 이렇게 속력을 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장기 공급 계획을 세워서 이후에 수급을 어떻게 맞출 것인지에 대한 준비는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지역에 따라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곳과 좀 속도 조절을 해야 되는 곳들을 이제 좀 현실에 선별해야 맞춰서 진행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 250만 원 공급 계획이 어떻게 나올지가 더 궁금해지는 좀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국토연구원에서 하반기 집값 전망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국민 10명 중 4명 정도가 하반기 집값에 변화가 없을 것이다라고 응답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공인중개사분들 한 58%, 60% 정도는 집값 하락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다고 해요. 이현철 소장님, 이거는 좀 온도차가 있는 거 아닌가요? 좀 국민들이 보시는 거랑 좀 다른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이제 그 일종의 입장차 바라보는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가 있는 예, 거군요. 그게 있는 게 일반 이제 국민들 같은 네네. 경우는 자기 포지션에 따라서 시장을 보는 방향이 많이 달라요. 바람이 들어갔을까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기대는? 집을 가진 사람들 같은 네네. 경우는 아직도 상승에 대한 기대치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시장이 좀 꺾였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상승한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이제 변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은 거고. 근데 공인중개사는 어떤 입장이냐면 계약을 시켜야 되잖아요. 계약을 시키다 보면 가장 현재 분위기에 극명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바로 공인중개사예요.
근데 현장에서 지금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공인중개사들이 지금 다 한결같이 얘기하는 게 손님이 없다. 오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찾아오는 사람이.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공인중개사들을 딱 입장에서 봤을 때 사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 그러면은 집값이 떨어지겠지. 예, 집값이 떨어지겠지라고 생각을 하는 생각하는 거군요. 예, 그런 경향이 많아진다라는 거예요. 아, 관점과 또 시각 차이다. 뭐 같은 해석해 주시나요? 당연하죠. 공인중개사들은 현장 필드에서 뛰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거래거든요. 그러니까요. 거래가 돼야 이제 중개 보수도 생기고요. 거래가 되려면 매수자, 매도인 뭐 이게 합의가 돼서 어떤 계약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통계를 보더라도 작년 상반기죠. 작년 상반기에 전국 거래량이 한 45만 건 정도 됐는데 올해는 18만 건이거든요. 3분의 1 토막 정도 났고요. 6월 달, 7월 달은 더 심각합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뭐 300 몇 건, 신고건으로 317건인가요? 네네. 그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거의 10곳 중에 9곳 이상을 손가락 빨고 있는 상황에서 더 크게 느껴지죠. 와, 이거 진짜 큰일 났는데 10년 동안 이런 침체는 본 적이 없는데 굉장한 침체로 받아들이고 일반 국민들은 이제 내 집, 내 위치에 따라서 좀 더 좋은 집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조금 더 안정적으로 보고 있을 거고요. 또 가지고 있는 분들은 당연히 상승의 기대가 반영이 되고 실수요자들은 또 그런 것도 반영이 되죠. 더 떨어져야 되는데 생각보다 덜 떨어지는데? 라고 또 받아들이기 때문에 온도 차이가 극명하게 갈리고 있는데 거래량이나 현장 분위기를 본다면 중개사들 의견이 현재 부동산 시장을 좀 더 빠르게 반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집값은 그럼 하락하고 있다라고 봐도 이상하지 않겠네요. 현장에서 느끼시는 어떤 네, 일단 뭐 저희가 통용해서 쓰는 지표상으로 하락이 보이고 있으니까요. 예. 그렇게 판단하셔도 될 것 같은데 이제 말씀하신 두 분의 의견에 이제 공감을 하면서도 이 거래 절벽 입장에 처해 있는 중개사분들이 굉장히 좀 더 비관적으로 시장을 보는 거에 비해서 그래도 이제 그렇죠. 다수 국민 여러분들은 여전히 내 집 마련이나 이런 거에 대한 강한 욕망을 좀 가지고 계신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한편으로 해보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사실은 저희가 이제 연착륙을 시키면서도 전월세 임차 시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잘 관리를 하는 게 이 수요자들의 심리, 군중 상황을 그래도 좀 변동성이 없도록 유지해가는 방법 중에 가장 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전히 상당 부분들은 아까 소장님 지적하신 것처럼 또 갖고 계신 유주택자분들은 추가 상승을 기대하는 그런 열망 혹은 이제 또 내 집 마련이나 이런 것들의 욕구를 가지신 분들이 이전의 학습 효과로 여전히 좀 오를 것에 대해서 이제 뭐 반신반의하고 계신 이런 모습들이 아직은 남아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이후에 정책을 저희가 좀 세밀하게 펼칠 때 신경을 써야 되는 이런 시각 차이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사실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집값 이제 시장이 좀 하락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의견이 좀 분분한 상황이긴 하지만 여러 가지 지표들은 좀 하락 전환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좀 보여주고 있어서 판단이 좀 중요한 시점인데 사실 집을 아까 그런 말씀 해주셨어요. 아, 이 정도 떨어진 걸로는 성에 안 찬다. 더 떨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집을 사시려는 입장에서는 아마 그게 네. 좀 더 너무 집값이 비싸기 때문에 네, 네. 그렇게 느끼시는 것 같은데 전세 가격도 최근에 또 떨어지더라고요. 네, 네. 전세 가격도 서울 같은 경우는 8주 연속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하니까 네. 전세 시장에서는 또 아무래도 집을 찾으시는 분들 중에는 아무래도 뭐 임차로 이제 전세나 혹은 월세로 네. 살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건데 네. 전세 가격은 왜 이렇게 떨어질까요? 예전에는 사실 동기화, 그러니까 같이 좀 동조화되고 있다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네네. 매매와 전세가. 네. 지금 같은 경우를 잘 이제 데이터를 분석을 해보면 문제가 뭐냐면 이제 일단 임차인 수가 많이 줄었어요. 임차 인수가요. 네. 아직은 이제 데이터 지표상으로 예. 이제 이게 그 통계치가 안 나왔는데 네네. 이걸 추론을 해보면 뭐냐면 자 정책으로는 다주택자들이 집을 살 수 없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다주택자들은 집을 사면 세금으로 다 날아가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서울 수도권에서 다주택자들의 매수 행위는 거의 없어졌다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 이제 최근에 있었던 매수 거래의 주체는 누구냐? 무주택자거든요. 근데 이게 이 통계치를 보면 2020년 말과 네. 21년 초에 보면은 대량 거래가 일어나요. 매매 시장에서. 아 그래요? 매매 시장에서 대량 거래가 일어났다는 얘기는 무주택자가 집을 굉장히 많이 샀다는 거예요. 뭐 연끌을 했던 뭐를 그렇죠. 했던 간에. 연끌을 해서 이제 네. 샀으니까. 네. 그럼 다주택자는 못 사고
무주택자 위주로 집을 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제 임차인에서 위치가 바뀌는 그렇죠. 거죠. 자가로. 그렇죠. 자가로 소유주가 바뀌는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임차인 수가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그리고 이제 또그 이제 차이가 뭐냐면 임대차 3법이 적용되면서 2년 전에 이제 적용되면서 네. 굉장히 많이 임대료가 올랐잖아요. 그렇죠. 많이 올랐죠. 근데 이제 오른 이유를 살펴보면 그때 임대차 3법이 적용되는 시점에 매물이 거의 한 90% 가까이 급감을 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뭐 한 3만 개 매물이 있었으면 3천 건 정도로 확 줄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차인들이 패닉 상태가 돼가지고 이제 임차 거래를 현장에서 막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급등을 했는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판을 한 게 이제 2년 뒤에 또 전세 대란이 일어날 거다. 그렇죠. 계약갱신 청구 쓰시면 네네. 이제 더 쓸 수가 없으니까 네. 가격이 막 오르고 집 찾기 힘들고. 그렇죠. 근데 네. 이게 문제가 뭐냐면 매물이 줄어서 이제 임대료가 올라간 거거든요. 근데 계약 갱신 청구권을 쓰면서 매물이 줄은 거예요. 그때 그게 이제 당시에. 매물가 나오지 않으니까. 그렇죠. 네. 근데 이게 2년 차가 만기가 되면서 얘네들은 무조건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제 다시 계약 연장을 안 하는 거죠. 계약 갱신 청구권을 쓸 수가 없으니까. 신규 예. 계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들이 묵시적 갱신이나 재계약을 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게 이 5%밖에 안 올렸잖아요. 네네네. 5% 이하로. 그렇죠. 그러면 지금 시세는 임대료가 굉장히 많이 올라 올랐단 있으니까. 말이에요. 그러니까 임대료 올리기 위해서라도 매물을 내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물을 내놓고 새 임차인 맞으면서 기존인 임차인과 또 협상할 수 있는 여력을 마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매물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매물이 굉장히 많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아, 그게 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수. 그렇죠. 임차인이 많이 줄었는데 줄었는데 이 매물은 매물은 많이 많이 나오고 이러니까 임차인들이 상대적으로 좀 여유를 가지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임차인들이 또 어떤 상황에 처했냐면 임대료가 급등을 했잖아요. 네네. 그럼 사실은 급등한 상황에서 지금 그 금리도 지금 올랐죠. 많이 상승을 올랐죠. 한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은 이 기존에 싸게 살던 임차인이 올라가는 전세료를 재계약을 하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이 생활비 부담이 너무 가중이 되거든요. 아, 이자가 많아지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전세금도 오르고 이자도 많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집, 기존에 살던 집을 포기하고 약간 급지를 낮춰서 이동하는 경향이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새 집에 높은 전세가를 맞출 수 있는 임차인들이 많이 없으니까 네. 이제 임대인들도 어느 정도 좀 임대료를 높이려고 시도를 하다가 포기하고 임대료를 낮춰서 계약하는 경우들이 많이 늘어난다는 거죠. 사실 저희도 방송에서 몇 번 말씀을 드렸던 게 최근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 부담이 너무 커지니까 네. 전세를 하시던 분들이 월세로 바꾸는, 월세를 찾는 그런 경향들이 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은 전세는 가격은 좀 하락하고 월세는 이제 수요가 몰리면서 가격이 좀 오르는 이런 모양새로 가는 건가요? 최근에 월세가 좀 올랐죠. 월세가 그래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사람들은 정확하게 계산을 해서 유리한 선택을 하는데 네네. 전세 대출을 받아서 결국 전세금을 올려줘야 되잖아요. 내가 이사를 가든 눌러 앉아 있든 올려줘야 되는데 전세 대출을 받아서 대출 이자 부담을 하느냐, 월세가 유리하냐를 계산기를 두들겨 보면 지금은 월세가 유리하죠. 월세가 유리하니까 많이 월세로 전환이 됐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공급 물량들, 전세 물량들은 좀 줄어 있는 상태에서 또 계약갱신 청구하신 분들도 있죠. 전반적으로 거래가 줄었어요. 전세 같은 경우는 2년이 4년이 됐기 때문에 통계 자체도 전체적으로 줄은 거래량을 보이고 있어서 여러 가지를 본다면 결국에는 월세의 틈새 시장이 생겼기 때문에 전세 가격은 떨어지고 있고요. 결국에는 이게 전체 임대차 시장을 본다면 가격이 떨어졌느냐?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상승분에 대해서 월세로 전환시켰기 때문에 전세 가격이 생각보다 많이 안 오르고요. 일부 떨어진 부분이 있는 거지. 월세까지 해서 다 생각해 보면 결국 올려줘야지 안 올리는 집주인이 없거든요. 어쩔 수 없이 5% 이내. 물론 상생 임대인 제도는 있죠. 그래서 네네. 내가 필요해서 안 올리는 부분이나 계약갱신 청구 때문에 못 올리는 경우 아니라면 전세금을 올리든 월세를 올리든 올려야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올라간다 저는. 그래서 만약에 전세 대출 이자 부담이 줄어들거나 월세가 더 많이 올라간다면 결국에는 또 전세 대출을 또 받겠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세입자 부담인 저는
줄어들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 중장기적으로도 임대차 시장에서 세입자는 여전히 어려움에 처할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김규현 소장님 어떠세요? 사실 최근에 깡통 전세도 걱정하는 시선들도 있어요. 물론 이게 뭐 시장 전체에 영향을 줄 만한 이슈는 아니다. 뭐 아파트에서는 보통 이런 일은 잘 없다라는 뭐 해석도 있곤 한데 그럼에도 만약에 매매가가 전세가보다 더 많이 떨어져서 하락하게 될 경우에는 나중에 돌려받지 못해서 피해가 생기는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네. 우려는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뭐 아파트 유형이라던가 네. 집값 수준이 좀 높은 수도권 지역 같은 데서도 깡통 전세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라고 안심을 하긴 좀 어렵고요. 어쨌든 매매 가격이 저희가 지금 어쨌든 하락장에 진입을 분석하고 있으니까 이후에 조정폭이 커지게 되면 예. 어쨌든 이제 전세 가격하고 격차가 줄어들면서 세입자들을 그 정도 동일한 가격에 찾기가 어려워지는 상황들이 오면 어쨌든 전세금 반환을 받는데 네. 계약 종료자들이 그러니까요. 어려움을 겪는 받아서 줘야 상황들이 될 텐데. 예, 벌어지게 될 거고요. 아니면 이제 시세뿐만 아니라 경기 상황하고 맞물려서 집주인들의 이런 경제 상황들 때문에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서 유찰 과정에서 이제 보증금 반환하고 금액이 모자라게 되는 사고들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서울이라고 비단 안전한 것만은 아닌 것 네네. 같고요. 또 요즘은 또 빌라 같은 좀 시세나 소유자 정보를 알기 어려운 유형들 혹은 이제 좀 계약 관계나 시세 이런 것들이 조금 부족한 다가구나 이런 유형에서는 사기 사건도 왕왕 일어나고 있기 그래요. 때문에 세입자 전반적으로 아직은 그렇게 안전장치가 제도적으로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본인들이 계약 전에 조심하는 것밖엔 그거밖에 사실은 없다. 별 뾰족한 대안이 없거든요. 뭐 물론 이제 뭐 대항력을 위한 예. 뭐 전입 신고라던가 보증보험 준비들이. 가입 이런 것들을 말씀을 하시지만 네네. 그것만으로 완벽하게 이런 다 할 민사 수는 소송이나 없으니까. 분쟁이 생겼을 때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이제 계약 전에 조금 알아보시고 하시는 와중에서도 사고가 발생하지만 그러니까요. 최대한 좀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월세와 같은 것들이 어떻게 보면 저는 전세를 좀 안정돼 보이게 왜곡하는 현상의 주범이다라고 보여지는데 월세로 이제 많이 반전세나 예. 뭐 월세 같은 것들로 전환을 하면서 실제로 높아지는 전세 계약들이 지표로 표출이 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오히려 이런 경우들은 집주인들이 전세금은 올려달라고 하는데 그 금액에 사실 세입자는 최근에 구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보증금을 받지 못해서 이사를 나가지 못하고 분쟁으로 가는 건수가 최근에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전세 지수의 변동률만으로 시장의 안정을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좀 위험하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네요. 저희가 뭐 전세가 하락한다 하는데 막상 집을 구하러 가보시면 안 그렇고 뭐 이런 상황이 전세금은 각각의 개인들이 느낄 때는 굉장히 많이 올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네요. 굉장히 조금 위험한 상황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이 소장님, 이거 깡통 전세 아무래도 이제 문제가 좀 심각해질 수 있어요. 이게 돈을 돌려받지 못하면 네네. 굉장히 당장 뭐 나 앉아야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안 네네. 좋은 상황으로 연출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좀 주의할 점을 좀 말씀을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거든요. 일단은 저는 조금 용어의 분리나 좀 상황의 좀 정확한 인식은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냐면 네네. 지금 전반적으로 전세 문제를 지금 깡통 전세로 다 그냥 몰아가는 측면이 있어요. 치부해버리면. 예.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지금 깡통 전세라는 건 예를 들어서 매매가가 떨어지고 뭐 네네. 전세가가 근접하면서 지금 나타나는 문제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지금 전세 보증금 반환의 문제는 이거하고 매매가하고 사실 상관이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예를 들어서 세입자가 5억에 이제 전세를 들어갔는데 네. 전세가가 조금 떨어졌어요. 네네. 그러면 4억 정도의 만약에 형성이 돼 있다라면 네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세입자를 새로 맞추려면 4억짜리밖에 못 오거든요. 그러면 1억 차이가 나기 때문에 1억을 임대인이 이제 돌려줘야 되는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렇네요. 근데 이거는 깡통 전세하고는 상관이 없는 문제예요. 그냥 전세가 시장의 문제지. 가격이 하락했기 때문에. 네, 전세가가 시장에서. 하락했기 때문에 그냥 이제 일시적으로 차익이 네. 생기는. 근데 임대인들은 이제 대부분 이걸 이제 물론 분쟁은 좀 있지만 돌려주고 이제 해결이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깡통 전세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깡통 전세의 문제가 이제 뭐
걱정되는 부분이긴 한데 서울의 아파트나 이런 것들은 전세가율이 지금 굉장히 낮아요. 아, 그렇죠. 어느 정도 전세가랑 매매가가 비슷해지려면 전세가율이 좀 높아야 그렇죠. 좀 예, 비슷해질 예, 수 예. 있는데 그래서 서울 차이가 수도권 같은 크다는 경우는 거죠. 지금 거의 50%대거든요. 아, 그렇게 낮아요? 예, 예. 그러니까 떨어져도 어느 정도 떨어질 폭이 있고 사실 시간이 급락을 하면 이제 문제가 순간적으로 일어나는데 가격이 서서히 떨어지기 때문에 충분히 어느 정도 대응할 수 있는 어느 정도 문제는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네.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지금 전세의 문제는 일종의 사기 문제예요. 사기 문제인데 특히 지금 심각해지고 있는 그 분야가 신축 빌라 분야입니다. 신축 빌라요? 네. 이 신축 빌라에서 이제 지금 좀 팁을 드리자면 세입자분들이 신축 빌라 같은 경우를 임대로 얻으러 갈 때 임대인이 누구냐를 일단 봐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기 유형이 건축주가 임대를 하는 거예요. 아, 건축주가 임대를 해요? 예, 그게 왜 그러냐면 분양을 이제 건축주가 빌라를 짓고 팔려고 하는데 예, 예. 안 팔리는 거예요. 안 팔리면 뭐냐면 이제 편법을 쓰는 거죠. 임대를 맞추고 아, 먼저. 그 임대료를 비싸게 맞추는 거예요. 비싸게 맞춰서 투자자한테 파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투자자는 거의 무피로 사는 거예요. 그 전세 가격에 그 신축 빌라를 분양을 받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 뉴스에 나오는 깡통 전세의 문제 유형은 거의 신축 빌라예요. 그리고 특히 이제 요즘에 나오는 화곡동에 이제 뭐 이런 빌라들이 많다. 이런 얘기가 많은데 이거하고 이제 오피스텔도 비슷한 상황이거든요. 네네. 오피스텔도 분양이 안 됐을 때 이제 건축주가 임대를 먼저 맞춰요. 그 다음에 분양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럴 때 이제 임대료가 시세에 비해서 터무니없이 높게 형성이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일종의 사기의 분양 형태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이런 임차인들인 휩쓸려서 거예요. 네,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뭐 저희가 말씀드리는 모든 전세가 뭐 깡통 전세는 이게 절대 아니고 말씀 주신 건축주에 대해서도 모든 건축주가 뭐 이런 사기 행위를 벌인다는 얘기는 아니라는 거 뭐 시청자 여러분도 알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최근에 주택을 담보로 해서 매월 연금 받는 주택 연금에 가입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왜 그런 거예요? 아무래도 주택시장 상황이라든지 이렇게 본다면 시세 차익보다는 이제 시세 차익이 많이 오를 것 같지 않고 노후 준비라든지 여러 가지 본다면 결국에는 어느 정도 수익, 내 노후 준비 생각한다면 연금 저축도 연금 보험도 괜찮지 않나라는 근데 생각. 집값이 떨어져도 괜찮은 건가요? 떨어져도 보장이 되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지금 계약을 하게 되면 집값 하락분에 대해서도 손실을 이제 그 보증보험 쪽에서 그 허그 쪽에서 이제 해줘요. 책임을 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저는 좀 영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나는 팔 생각이 없어. 나는 네네. 계속 가지고 갈 생각인데 여러 가지 세제 부담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건데 우리가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아니고요. 그렇죠. 그중에 한 개의 방법이기 때문에 계산기 두들겨 보시고 본인한테 필요하다면 신청을 하셔도 되는데 이게 뭐 엄청나게 완벽한 제도는 아니기 때문에 네네. 충분히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전략을 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집값이 지금 아까 하락하고 있다라는 이제 전망을 해주셨으니까 집값이 최고점에서 어느 정도 떨어지는 이 시기에는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게 괜찮은 건가요? 김기정 선생님 어떻게 조언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 연금 가입이 가장 적정하신 분은 실제 1주택으로 거주를 좀 장기간 하실 계속 사실 계획이신 분들. 분들은 아무래도 가격 하락이 예상된다면 그나마 이제 평가 금액을 최대한 높게 받을 수 있고 금리가 아직은 좀 그래도 이제 뭐 오르는, 남은 매달 받을 수 있는 금액이나 이런 것들이 나에게 적정하다라고 판단되시는 분들은 들어가시는 건데 사실 이제 계속 사용할 주택이 아니거나 이제 조정기에 뭔가 오히려 팔거나. 매각이나 네. 이런 것들이 조금 비교해 보실 인자가 있으신 분들은 무조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연금이 최선의 선택은 아닐 아닐 수도 수도 있다. 있으니까 판단해 보시는 건데 이제 매각 자체가 최근에 혹시 하려고 하셔도 네네. 지금 그러니까. 원하는 가격에 하실 수가 없는 내놔도, 상태다 네. 보니까 오히려 어쩌면 거래절벽 같은 것들이 맞물리면서 일단 금리가 더 떨어지고 이제 주택 연금의 금리나 이런 네네. 것들이 더 안 좋아지고 가격이 조정되기 전에 연금을 좀 가입하고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뭐 주택연금에 대한 팁까지도 주셨는데 한 가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저희가 아까 말씀 주셨던 임대차 입법이 먼저 2년 전에 시행이 됐고 네. 추가적으로 이제 하나 더 추가되면 3법이 진행이 중인데
이래서 개편을 좀 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있었잖아요. 네네네.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렇게 시장 상황이 전셋값도 떨어지고 하는 상황이라면 이걸 개편을 했을 때 또 다른 시장의 변화를 주는 게 괜찮은 건지 좀 여쭤보고 싶거든요. 일단 이걸 하기 전에 뭘 봐야 되냐면 임대차 3법 제도 자체의 문제냐 아니면 시기적인 문제냐 그럴 이걸 수 좀 있죠. 봐야 되는데 그렇죠. 저는 제도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시기의 문제가 더 컸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수정을 안 해도 된다는 사실은 그럼 임대차 3법 제도가 왜 생겼냐도 봐야 돼요. 임차인들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뭐 그러니까 그런 대의에서 시작됐죠. 임대차 3법을 적용하려고 했던 문제가 뭐냐면 집값이 급등을 하고 그리고 전세가도 계속 올라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제 진짜 돈 없는 사람들의 주거 불안이 시작되는 시점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부는 이분들의 주거 가격, 임대료를 좀 안정시킬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강압적으로 임대차 3법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임대차 3법이라는 거는 어떤 전세 제도 하에서는 약간 어떻게 보면 저는 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네네. 임대인한테 굉장히 유리한 제도예요. 우리나라에서는. 그 균형을 맞추는데 어느 정도 예,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겠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시기적으로 그때 하면 절대 안 된다라고 제가 강하게 비판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시기가 결국은 잘못됐다는 네, 얘기니까. 올라가는 네. 시점에 새로운 제도를 적용을 하면 강한 규제 적용을 하면 반발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급등을 했던 측면이 네, 있고 그래서 제가 요즘에 주장했던 거는 한번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상승을 한번 했고 하락 시장도 한번 겪어봐야 네네. 그래야 이 제도가 어느 정도 안정적인 제도인지 바꿔야 제도인지 판단을 할 수가 있다는 역시 거죠. 좀 급했다라는 생각이 좀 네. 강하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부동산 시장 점검해봤는데요. 오늘 여기까지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현철 소장, 김인만 소장, 김규정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이슈앤직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